지금의 K-팝의 원류라고 할 수 있을 90년대 댄스 음악 가수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현진영 등 많은 가수가 초석을 닦았는데 유승준이라는 가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전 국민이 싫어하는 밉상 캐릭터가 되었을까요? 모두가 아는 이야기지만 핀란드의 청년은 외국인의 시선에서 유승준 사건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핀란드도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에게 비친 유승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핀란드와 한국이 뭐가 비슷하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감동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이 코르오넨입니다. 헬싱키에서 남부 방향으로 100km 떨어진 라티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20대 청년이죠.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밤인 나라에서 오로라를 보면서 자랐어요. 7월이나 되어야 한국의 가을 날씨인 나라에서 비교적 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취미나 관심사는 없다고 생각해왔지만 K-팝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인 후 제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 보기 시작했던 K-팝이 점점 저를 매료시켰고 이제는 제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음악과 댄스가 좋아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문화적 배경에 점점 끌리게 되었죠. 저는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어 분석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찾아내는 걸 좋아하는데요. 한번 무언가에 빠지면 끝까지 파헤치는 마니아 기질이 있어요. 이 때문에 한국 영화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영화 역시 흥미롭고 깊이 있게 다가오긴 하지만 아직 제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와닿는 건 K-팝입니다. 그중 가장 좋아하는 K-팝 아티스트는 BTS인데요. 좋아하는 BTS의 음악을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깔린 이야기들과 의미를 찾는 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 K-팝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며 한국의 대중가요 역사와 음악 산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0년대 K-팝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90년대는 K-팝이 오늘날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현진영 같은 아티스트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유승준이라는 인물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톱스타라는 사실만 알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유승준은 당시 파워풀하고 유려한 안무로 유명했는데 그 시절 그의 무대는 저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히트곡이라는 나나나와 열정은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는 말이 이해될 만큼 훌륭했고요. 그의 무대 위 에너지와 자유로운 이미지는 20년이 흘렀음에도 충분히 와 닿았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의 퍼포먼스는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에너지와 매력은 여전히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춤은 시대에 따라 트렌드가 변하지만 유승준의 안무는 당시에도 혁신적이었고 저를 사로잡았죠. 하지만 그가 평범한 연예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독특한 인생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었어요. 사실 한국인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유명한 사건이지만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그가 겪은 일들이 매우 신선하고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유승준은 한때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군대 홍보대사로까지 활동했던 인기 가수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대 위의 카리스마와 에너지는 당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입대를 앞둔 시점 그는 갑작스럽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고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팬들은 정말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최근 BTS의 슈가가 음주 물의를 일으켰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내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사건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자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고 결국 그는 입국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전히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이나 남발하지 않았다면 좀 나았을 텐데 괜한 이미지를 내세우는 바람에 후폭풍이 거셌던 것으로 보여요. 또 엄청난 톱스타라서 기대치가 높아졌던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국 사회가 군 복무와 국방의 중요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준은 한때 국민적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군 복무를 기피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괘씸죄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도 그 처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알아요. 한국인들의 배신감이 엄청 컸다는 생각이 들었죠. 군대 홍보대사로까지 활동했던 인기 가수였고 자신은 군에 입대할 것이라 공언해놓고 앨범만 팔아치우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으니까요. 흔히 먹튀라고 표현한다죠. 먹고 튄다라는 뜻이라는데 아무리 변명해도 설득력이 없는 게 그때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공분했고 이제는 유승준이라는 이름보다는 스티브 유라는 미국 이름으로 불리며 조롱받고 있죠. 비호감 연예인에서도 손꼽히는 비호감 연예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다른 것보다 특히 병역 기피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의미가 크게 다가왔어요. 군 복무를 기피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진다니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었죠. 군 복무는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이룬다고 보기 때문일 거예요. 그만큼 병역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고 보니 BTS도 방탄소년단의 약자라는데 군대 문화의 단호함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Not Today라는 노래를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절도 넘치는 안무를 보면 이게 바로 강건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쩐지 한국의 국방 이미지와 BTS의 음악이 연결되어 생각되었죠. BTS도 군대 다녀오느라고 지금 쉬고 있는 거잖아요. 해야만 하는 것에서 도망치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요. 하지만 스티브 유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핀란드에서도 법적인 의무만큼이나 그 이상의 도덕적 의무가 중요하게 평가되곤 해요. 핀란드에서도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으로 신뢰를 잃으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은 피할 수 없죠. 또한 저희 핀란드에서도 국방의 의무는 매우 중요해요. 스웨덴도 원래는 핀란드를 지배했던 국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러시아의 전신인 초강대국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지금도 푸틴의 러시아와 1300km에 달하는 긴 국경선을 두고 마주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주변국들을 다시 옛날처럼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핀란드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핀란드의 역사를 돌아보면 저희도 예전에는 소련과 국경 분쟁을 겪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겨울전쟁과 계속전쟁이라고 부르죠. 이 전쟁은 핀란드가 자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운 중요한 전쟁입니다. 겨울전쟁은 1939년부터 1940년까지, 계속전쟁은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이어졌어요. 당시 핀란드는 독일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던 소련의 틈을 노려 국경을 방어했죠. 하지만 전쟁의 결과로 일부 영토를 상실해야 했고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핀란드가 중립국으로 지내게 된 것도 소련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의 인접 국가로서 핀란드는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외교적 중립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했죠. 이 중립성 덕분에 우리는 20세기 후반을 비교적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지만 이런 중립의 배경에는 강대국의 군사적 압박과 지리적 위협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립이라는 것도 힘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선택이었죠. 강대국과 맞닿아 있는 국가들이 겪는 숙명 같은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균형 외교를 이어가야 했으니까요.
긴 시간 동안 저희는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외교와 중립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저희는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것도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위협 아래에서는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필요했고 결국 저희는 나토를 통해 집단 방위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도 러시아와 언제든 싸울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도 알아보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고 70년 이상 휴전 상태로 지내고 있더라고요. 당시 북한, 소련, 그리고 중국까지 가세한 거대한 공산 세력에 맞서 한국을 지켜낸 일은 그 자체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흔히 말하듯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국토도 작고 자원도 부족했지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저항의 용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미국 군인들조차도 당시 한국 국군의 목숨을 내놓은 용맹함에 혀를 내둘렀다고 하죠. 특히 한 평의 땅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목숨 바쳐 싸웠던 국군의 정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저항과 끈기 있는 생명력은 마치 불굴의 정신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군과 유엔군이 함께 싸워 38선을 넘나들며 펼친 그 치열한 전투들은 핀란드에 사는 저에게도 깊은 감동을 줬어요. 핀란드 역시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기에 한국이 이 싸움을 통해 보여준 결연한 의지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서 그 감동은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는 한국인들의 형제애와 전쟁의 참혹함을 잘 묘사해줬고 인천 상륙작전은 당시 전황을 뒤집은 역전의 한 방을 재현한 영화로 메가더 장군의 대담한 전략과 한국군의 헌신이 어떤 기적을 이루어냈는지를 보여줬죠. 이 영화들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끈질긴 생명력과 결연한 투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운 한국인들의 용기는 그 어떤 강대국도 감히 얕잡아 볼 수 없는 것이었죠. 소련과 중국 같은 강대국조차도 결국 한국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끈질긴 저항 정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영화들을 통해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나라는 그 어떤 외부의 침략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민주주의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첨단 기술력으로 국방력을 키운다고 하던데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방에 많이 투자하는 군사대국이더라고요. 징병제로 65만이나 되는 병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다 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들어온 전쟁과 인공지능 전쟁도 대비하는 엄청난 경쟁력을 지녔죠. 얼마 전에는 폴란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무기를 수출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줄 정도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었어요.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무기를 좀 더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K-팝이 뜨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부터 경제까지 다방면에서 튼튼하니 문화도 발달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바로 앞에 분명한 적을 둔 한국이라서 이토록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봅니다. 물론 단순히 무기와 기술력뿐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군인 정신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을 텐데 한국전쟁 때의 한국군도 그랬지만 지금도 병역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는 점이 한국은 앞으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서 핀란드에도 좋은 역할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바로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배우게 됩니다. 또 그것으로 장난친 사람을 엄단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사회적 약속도 인상 깊죠. 핀란드나 한국처럼 군사적으로 강대국과 맞서야 하는 국가라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군 복무라는 중요한 의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죠. 다른 실수는 다 용서하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회피하거나 더 나아가 그 의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행동이에요. 스티브 유의 사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에게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도 바로 한국의 미래를 두고 장난을 쳤기 때문이고 그를 용납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겠죠. 곧 입대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저로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실히 임해야 할지 생각하는 바가 확고해졌어요. 그 누구도 핀란드를 지켜주지 않고 오로지 핀란드인이 핀란드를 지킬 수 있다고요. 핀란드인이라면 핀란드를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게 해야겠죠. 스티브 유는 한국인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설령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의 실수를 만회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대에 갈 것처럼 행세했지만 막상 의무를 행할 날이 가까워지자 자신은 미국인이라며 도망친 것이죠. 그러고도 나중에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다 괜찮아질 것으로 여기는 지금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스티브 유가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도 항변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군대를 다녀오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대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우호적이기는 어렵겠죠. 스티브 유가 헌법소원도 제기하면서 한국인들의 마음이 또 얼어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유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입국하지 못하는 것이 법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처분이라는 것이었죠. 법무부와 병무청이 그에게 내린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별 관심도 없고 그는 한국에서 잊혀지고 있는데 다시 스티브 유에 대한 관심이 들끓었고 여전히 사람들이 공분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사건이 되었죠.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입국 금지가 부당하다는 스티브 유의 주장 대부분을 여러 차례 기각했습니다. 국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죠.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유승주는 2015년에도 F4 비자를 신청하며 한국에 입국하려 했으나 주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 그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발급은 여전히 거부되고 있죠. 그만큼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그를 반기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또 재외동 포비자인 F4 비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더군요. 이 비자로 입국할 경우 한국 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거죠. 이 비자의 경우 굉장히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단순히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과도한 비자일 수 있어요. 처음에 그가 단순히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F4 비자를 신청한 걸 보고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4 비자는 한국에서 거의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하죠. 사실상 이 비자를 가진 사람은 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같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가족을 만나기 위해 F4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관광 비자로 신청할 테니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거나 지금이라도 군대에 보내달라고 했다면 조금 달리 보았을 텐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스티브 유에 관해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건 그가 자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잊을만하면 들리는 스티브 유의 행보가 여전히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그는 여전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계속 소송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한국에서 절대로 거스르지 말아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도 많은 사람이 새삼 알게 되겠죠. 그만큼 한국에서 군대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스티브 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적 구조와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인 셈이죠. 핀란드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큰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데 K-팝의 나라 한국의 젊은이처럼 저 역시 비겁하지 않은 삶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한순간의 실수로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스티브 유의 다음 행보도 궁금해지네요.
그가 자신의 이름을 찾아 한국인들에게 다시 유승준이라고 불리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니 유진 초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자신에게 멸시만 주었던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조선의 망국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군요.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를 토대로 한 인물이라는데 그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고국을 위하는 숭고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고 2008년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가 그의 것으로 판명되었대요. 국가보훈부와 뉴욕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2024년 1월 31일에서야 묘지 측이 파묘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봉안이 성사됐다고 하더라고요. 황기환 지사와 스티브 유 모두 미국 땅에 머물면서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너무도 다른 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유승준이 도망가고 변명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싶네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